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보윤입니다. 네, 주요 대기업 상반기 공개 채용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인데요. 자, 그동안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쉽지 않은 취업 시장에서도 지금 이 상반기 채용을 위해서 꿋꿋이 준비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렇잖아요. 이번 취업 준비가 처음이라고 해서 세 번째인 사람보다 덜 간절하다. 이런 건 아니죠. 네네. 모두가 다 간절하니까요. 이런 간절한 소망은 이게 몇 번째이건 상관없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반기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싶다면 아무래도 채용 트렌드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준생 여러분 옆에는 이게 숨가쁘게 변화되는 채용 트렌드에 맞서서 알짜배기 취업 정보를 전달하는 저희 잡정보센터가 있으니까요. 수요일도 저희와 함께 힘차게 출발하시겠습니다. 네, 춥고 어둡고 또 막막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봄날을 안겨드릴 특집입니다. 봄날은 온다 시즌 2. 자, 오늘은 잡정보센터의 젊은 피입니다. 자, 형님의 마음으로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족집게처럼 필요한 정보만 콕콕 짚어주시는 분인데요. 자, 차코치로 유명한 위포트의 차재원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예, 기다렸습니다. 바쁘시죠? 아니요, 안 바쁩니다. 아까 바쁘시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쁩니다. 정신이 없을 만큼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스튜디오가 이렇게 분위기가 밝아졌네요.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실제로 진짜 봄이 그렇게 오기도 슬프게 하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되게 밝고 건강하게 활기차게 또 열심히 구직 활동하시는 여러분께 이 방송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차 상반기 공채 합격 전략을 알아보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현대차 서류 접수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네. 지금 취준생 여러분들은 이 자소서 수정과 작성에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차코치님, 저희 취준생 분들을 위한 합격 전략 당연히 준비해 오셨겠죠? 네, 방송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준비해서 돈을 벌어야죠. 예, 그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이게 바로 먼저 들어가시죠. 자소서의 전략 포인트를 만나보기 전에 2018년 현대자동차 자소서 항목부터 우리 정보윤 아나운서가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자동차의 자소서 항목은 총 3가지인데요. 네. 먼저 1번 항목은 What makes you move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는 문항인데요. 현대차의 슬로건인 What makes you move, 당신과 함께 세상을 움직입니다를 바탕으로 출제된 항목입니다. 취준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꼈던 항목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어서 2번 항목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또 3번 항목은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이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항목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소서 수정으로 애쓰고 있는 취준생들을 위해 이 현대차 자소서 어떻게 써야 할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자소서 항목별로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1번 문항이 이제 취준생분들한테는 익숙한 문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What makes you move? 무엇이 본인을 움직이게 하는지 이게 약간 많은 분들이 작성할 때 막막함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네.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도 있어서 막막해하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문항이 처음 나오게 된 기원, 당연히 이제 성장 과정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건데 네. 당연히 판에 박히게 사람들이 글을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여찌여찌 하다가 이제 문항이 이렇게까지 고도화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hat makes you move? 지금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느냐? 이게 결국 뭐냐면 무엇이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드느냐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겠죠. 네. 네. 확실히 본인이 어떤 사람임을 알기 위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구직자분들은 특징이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남규 아나운서님은 어떤 분이세요? 본인 스스로. 저요? 예. 저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들 선뜻 물어보면 답을 제가 바로 이 못 생각이 된 하거든요. 건가요? 그러네요. 네, 죄송합니다. 답하기가 선뜻 나오기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소서로서 글로 아웃풋을 내기에도 애매한데 그리고 내가 평소에도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막연하게 본인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이 지원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열정이라는 키워드 아래 현대자동차 구성원이 갖춰야 될 마인드셋에 입각해서 봤을 땐 그 시작점에서 지원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보고 가자라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뭐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열정적이에요. 뭐 내가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 이렇게 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또다시 나를 한번 포장하는데 그것조차 허락이 안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유형이 좀 겹치는 상황이죠. 네네. 네. 그렇죠.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맞는 사람인지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는 항목이니만큼 아무래도 남들이 다 하는 이야기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뭐 예를 들면 네. 이렇게 쓰면 반드시 떨어진다. 피해야 될 답변도 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런 영상들이 이제 실제로 네이버나 유튜브를 통해 돌고 있고 제가 아닌 다른 취업 전문가분들, 컨설턴트 분들이 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써라, 어떻게 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이 영상을 찾아보실 정도의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잠시 후에 이렇게 쓰면 좀 식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분명한 건 이 문항 하나 때문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따라서 본인이 작성한 그 내용이 비록 식상하다 할지라도 2번과 3번 문항에 대한 구체성이 있다면 충분히 또 합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걸 종교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쓰면 무조건 떨어져. 에잇, 근데 쓸 게 없네. 이러면서 혼자 우울해하고 시간을 낭비할 시간에 빠르게 나에 대한 정리 아래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 문항들로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학생분들을 많이 만나고 온라인에서 질의응답을 받다 보면 자주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일단은 열정이 나를 움직인다라는 이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신데 네. 이 문항 자체가 무엇이 너를 열정적으로 만드느냐라고 했는데 열정이 너를 열정적으로 만든다. 글쎄요. 약간 이거 어떻게 선문답 같은 그러니까요. 표현이, 네. 예.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답변에 이게 좀 트랩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열정이라는 단어는 좀 식상하다 못해 이 문항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소위 기여하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이제 기여하는 마음이 나를 움직인다. 글쎄요. 우리 대학생분들 살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몇이나 됐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거의 없죠. 예,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정리가 덜 돼 있는 채로 내가 그럴싸한 가치관을 하나 끄집어내 갖고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어필을 해주는 건데 이 내용을 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하면 실제로 본인이 기여했을 법한 그런 경험이나 상황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여러분은 정리가 좀 안 돼 있거나 그 경험이 그렇게 정도가 낮은 이를테면 어디 중학생 과외를 하고 그 학생이 성적이 오르고 봉사활동 갔는데 어르신들 휴대폰 자 이게 터치예요 하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이런 얘기로서 내가 기여의 삶을 살아왔다. 글쎄요. 기여에 대한 정의도 새로 내려줘야 되고 점점 글이 어려워지고 난해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심플하게 본인이 누군지를 확인하려면 그리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외부 요인이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반응하고 내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꾸려가고 추진했는지 그 얘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열정적이었는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제 어떻게 열정적이었는지 내가 누군가한테 칭찬을 듣고 인정받을 때 그 기쁨에 취해 더 기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문항 자체에만 급급하고 어느 시점 어느 때를 생각 안 한 채 뭐가 나를 움직이지? 라는 그 키워드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이 문항 접근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기여한다라는 말을 하는 정리가 안 된 단어를 쓴다거나 열정이 나를 열정적으로 만든다라는 그 키워드의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뭐 말 그대로 자기 소개서기 때문에 자신만의 네. 표현이나 가치를 이거를 잘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누구나 뭐 다 쓸 수 있는 키워드 대신에 정말 나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선택하고 이걸 좀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차코치님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를요? 네. 네. 아 갑자기 또 뭐 하시냐고 저한테 복수해야죠. 아까. 먹습니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것이 저를 열정적으로 만들게 하죠. 저에게 흥미거리가 된다거나 저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인들 있죠. 그런 포인트들의 키워드나 특정 활동이 나와주는 뭐 그런 표현들이 있겠죠. 그리고 자기 개발의 니즈도 일정 부분 저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일단 전공이 인도어거든요. 네. 남았을 때. 이제 인도어는 이제 알파벳이 데바나가리라고 이거 네. 용어가 좀 설투지만 데바나가리요? 데바나가리. 예, 그 알파벳을 써도 되는 그럼요. 거죠? 예. 아, 예. 무려 공식 오피셜. 데바나가리라는 용어를 익히는 데만 제가 2달 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게 그냥 각골 문자가 지게 휘어지는 거라서 네. 그거 익히기까지 처음엔 요거 봐라 요거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다가도 제가 이 언어를 뚫고 나면 전공 지식이나 문화, 배경까지 다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선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나만의 목표 잡고 그 계획을 해서 실천했던 그런 1년의 과정 끝에 제가 열정적으로
해당 내용을 취합하고 이런 자기 개발의 어떤 가치나 니즈가 저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어떻게 예쁘게 포장이 됐나요? 그래서 그런 느낌. 훌륭합니다. 네. 또 좋아하는 게 뭐 차코치님을 움직인다고 했는데 네네. 요즘 좋아하는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요즘 좋아하지만 절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이제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암벽 등반하는 건데 이 비루한 몸으로 절대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나를 관심을 끄는 걸 단순히 이 관심 끄는 게 나를 움직였다, 나를 열정적으로 만들었다가 아니라 왜 이런 부분이 나의 열정을 건드려 주었고 어느 부분에 내가 좀 신경을 쓰이게 되고 그걸 위한 준비하는 노력의 과정들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수반돼서 글에 나와준다면 네. 보다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네. 네, 차코치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이 지원자 본인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내면을 확실히 그 구체화시키는 게 중요한 작업 같은데요. 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2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본인이 설정한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하라라는 문항인데요.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을 묻는 게 2번 문항인데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은 이 문항 자체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엔 회사 지원 동기 쓸 때 한 템플릿이 될 것입니다. 네. 대부분이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떻게 쓸지 막막하신 분들께서는 이 현대차의 2번 문항에 한번 주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인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떤 회사가 좋을지에 대한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던가 아니면 본인의 가치관적인 면에서 이 회사가 내 기준에 합당하다라는 걸 어필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 현대차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어떤 척도가 될 것이고요. 일단 이런 회사 지원 동기를 얘기하려면 왜 다른 회사도 아니고 다른 제조업체 아니고 왜 현대자동차여야 하는가라는 그런 배경이 일단 나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다른 것도 모르고 일단은 현대차가 뭐 글로벌로 나가서 탑 5, 6 브랜드고 품질을 중시 여기고 이런 회사적인 접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보단 내가 결국 이 회사를 어떤 기준으로 바라봤는가에 대한 기준과 그 기준이 생기기까지의 어떤 계기나 과정, 그런 스토리라인이 글의 절반 정도를 꼭 차지해 줘야 되는 그런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뒤에 현대차가 부합된다는 건 현황을 이제 적어줄 필요가 있는 건데 문제는 현대차의 현황을 그냥 복사하고 붙여가지고 그대로 나열을 하는 식은 좀 지양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그걸 복붙하는 순간 148번째 복붙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품질이면 품질, 영업이면 영업, 뭐 제품 생산이면 생산. 각각의 키워드의 기사나 내용들을 충분히 검색 끝에 그 내용을 그대로 옮길 거기 때문에 뭐 이를테면은 친환경 자동차 검색만 해도 CES 2018에서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러면서 각각의 차량 모델들과 서비스들이 그대로 기사를 통해 나와 있는 걸 다들 옮겨 붙이고 본인이 생각하는 회사와 어머 맞잖아 이러면서 글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읽는 분으로 하여금 식상함을 유발하겠죠. 네. 따라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회사의 현황보단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게 그 현황을 고민한 끝에 내가 한번 맞춰보는 거죠. 그 프레임에. 단순히 현황을 나열해갖고 독해를 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나는 예를 들어서 고민하는 회사가 좋다. 미래 성장에 대한 고민하는 회사가 좋다라고 글을 썼다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럼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최근 친환경 자동차,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런 식으로 뭔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 내용을 그냥 복붙해 놓고 이 내용을 통해 보니 어머 고민을 많이 하잖아. 내가 지원해볼 만해 라고 하면 읽는 이로 하여금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네. 오히려 내가 고민하고 있는 미래 성장의 어느 부분을 현대차는 현재 이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내가 느끼고 깨우치고 배웠던 이야기가 나와줄 때 앞에서 말한 기준과 이 현황 통해 느낀 결론이 매칭이 되면서 회사 선택 기준과 현대차가 닮았다, 매칭했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정리하자면 막연하게 이야기를 나열해서는 안 되고 명확한 기준 아래 그 현황이 기준에 부합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 글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이 그래 네가 말은 참 쉽게 한다. 내가 안 되더라 나는 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네.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아. 두루뭉술하고 대략적입니다. 네. 혹은 본인이 이런 거 있죠. 제 표적으로 또 많이 쓰는 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잘할 수 있는 기업 이런 게 있어요. 되게 막연한 거 아닙니까? 뭐 잘할 수 있는 게 뭐 한두 가지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좀 브로드하게 이걸 접근해서 글이 나와 버린다면 좀 핀트가 안 맞을 소지도 있고 애매해지는 글의 마무리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네. 어쨌든 이번 문항이 두루뭉술하기 때문에 조금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쓰기 난감한 부분이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현대차 선택한 이유를 말해야 되는 만큼 뭐 내가 꼭 뽑혀야 된다 이걸 쓰다 보면은 뭐 나는 현대차 합격하게 되면은 정말 잘 다닐 것이고 충성하게 될 것이고 막 충성 이렇게 되다가 뭐 정말
뼈를 묻을 것이다 이런 살벌한 말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안 쓰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우리 두 아나운서님들께서도 처음에 어디 입사를 하실 때 네. 면접 자리 가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면접관 분들이 질문을 주시잖아요. 자네 만약에 뭐 다니면 면접까지 다닐 건가? 뭐 이렇게 질문 주시면 뭐 뼈를 묻겠다, 끝까지 다니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최근 취업의 트렌드를 본다면 그런 질문과 답변에 맞게 좀 솔직하지 못한 답변은 좀 와닿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문항에서도 이난규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뭔가 무조건 너무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거의 구애하는 마음으로 일방적인 칭찬을 한다거나 충성 다짐 퍼레이드, 세레머니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이야기를 하는 건 좋지 않고요. 회사 선택 기준이 현대차의 좋은 점이 내 회사 선택 기준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봉이나 복리후생 그리고 재발하면 안 될 단어가 바로 자부심. 이 자부심이 큰 틀의 자부심, 즉 내가 일을 하는 그 행위로서의 자부심이어야지 이게 현대차가 1위예요. 뭐 당연히 1위죠. 현대 아니면 기아인데 그죠? 기아보다 현대. 그러니까 이런 식인데 1위라서 좋아요. 복리후생 좋아요. 연봉 좋아요. 뭐 이런 느낌으로 글이 나온다면 상대적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이거는 역으로 필요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분은 고민을 좀 덜 하고 왔구나. 뭐 기아차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개 기업은 공통적으로 지원자가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히 돼 있는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고민을 명확하게 하고 왔는지 이 두 가지 기준점에서 지금 문항을 만들고 접근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접점과 회사에 대한 접점을 다룰 이번 문항에선 막연한 현대차에 대한 찬양 아래 내 기준을 갖다 맞추지 마시고요. 명확한 본인의 판단 기준을 한번 설정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차코치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궁금해진 게 네. 있는데 사실 실제로 저도 면접에서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자네 언제까지 다닐 건가? 라고 했을 때 그럼 네. 이 질문의 이 의도는 뭔가요? 일단은 로열티를 보기 위함도 있고 지원의 네. 진정성을 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가끔 이성관계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 이성한테 날 얼마만큼 좋아하냐 했을 때 너무 판에 박힌 답변을 하면 진정성에 의심이 될 때가 있죠. 네. 그렇죠. 제가 이런 비유를 지금 왜 들고 있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되게 당황스럽네요. 제가 1년이 넘었지만 처음 이렇게 당황하게 되네요.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할 땐 솔직한 답변이 일단 생명일 것 같고요. 네. 내가 언제까지 다닐지 확정은 못 짓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음을 어필해주는 답변이 최선이겠죠. 네. 왜냐하면 네. 100년 만년 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질문이 확대가 되면 이제 여담이지만 임원 면접 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본인 인생에서 최종 꿈이 뭐냐? 그럼 이제 저는 연합뉴스 TV 사장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자네 그럼 사장 퇴임 이후엔 뭐 할 건가? 그럼 이제 답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네. 따라서 막연하게 좌포지션이나 특정 타이틀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영원불변으로 내가 기여하겠다는 접근보단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음과 같은 마인드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해주는 게 더 솔직하고 좋겠죠. 네. 네, 마지막 그러면 3번 문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원 분야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그 선택한 직무에 적합한 이유를 기술하라고 했는데요. 이 문항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결국 직무 지원 동기를 묻는 문항 같아요. 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직무에서 지원자가 어떤 부분에 기여해 줄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문항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완성차 업체, 자동차 업체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에서 요구되는 건 딱 두 가지인데요. 3번 문항에서 듣고 싶었던 거 바로 직무 적합도와 분야에 대한 적합도입니다. 네. 직무를 하면 기본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담당자가 다뤄야 될 어떤 능력적인 면들, 태도적인 면들을 보기 위함이요. 분야 적합도라면 관련 분야인 자동차 산업 내에서 해당 직무의 역할을 어디까지 이해하고 있고 이 업무에서는 어떤 내용까지 케어해야 되는지 등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이 직무 적합도와 분야 적합도를 보기 위한 문항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이 적합도란 얘기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내가 단순히 이쪽 분야를 지켜봤다. 되게 무서운 단어 아닙니까? 그게? 내가 예전부터 지켜봤어. 이런 느낌으로 문항을 적어 내려간다면 굉장히 좀 막연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짝사랑 같은 그런 느낌의 기술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내가 직무에 적합하다는 건 결국 해당 직무에 대해서 내가 뭘 할 줄 알고 거기에 맞게 그 할 줄 알기까지 어느 노력을 해왔고 그래서 내가 이 일에 적합하고 이 분야를 이만큼 이해하고 있으니 이 안에서 내가 잘 기여할게요 라는 식의 전체를 위한 기여로 마무리해주는 글의 구성도 여러분들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죠. 네. 뭐 단순히 지켜본다 이런 태도는 조금 피하고 그래도 또 취준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나 뭐 해서는 안 될 표현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3번 문항에서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이제 한 2, 3년 전만 해도 지켜봤었다. 뭐
주목했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서 좀 레벨업이 됐지만 그닥 차이가 없는 게 이제 매력을 느꼈다. 이제 매력을 느꼈다는 분들이 같은 계신데요. 표현 아닌가요? 네, 같은 표현에 좀 더 구체적인, 네. 좀 더 한 단계 더 스텝 나아가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분야랑 그 직무가 매력을 느꼈다고 말하는 게 식상한 거예요. 네. 아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매 직무가 매력적이었다가 아니라 구매 직무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내 이러한 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겠죠. 그 직무가 매력적인 게 아니라 그 직무에서 나란 사람의 이강점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만약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다고요. 그런 점으로 접근해야지 무조건 지켜봤어. 좀 더 다가가 볼까? 알아봤더니 어머 매력적이구나. 그럼 내가 한번 지원해볼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 나와의 접점을 고민해 보았다. 나의 이런 과거 이력이나 경험들이 이 직무할 때 이런 상황 판단, 이런 추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러면 너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의 방향에 비추어 본다면 이 직무에서 내가 이 강점을 살려서 도움 줄 수 있다는 게 희망이 보이니 내가 한번 다음과 같은 목표의 계획 아래 이야기를 해볼까 해. 이렇게 글이 나와줘야 직무 적합도, 분야 적합도가 조금은 가까워지겠죠. 네.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대부분이 글을 잘 못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체적인 거니까 내 얘기랑 맞닿지가 않는데 어떡할까요? 하는 분들이 네. 계신데요. 고민이 최선이겠죠. 본인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돼야만 맞아요. 작성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자기소개서 문항이었습니다. 네. 좀 나를 잡고 자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좀 아무래도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네. 시간이 없죠, 사실. 나를 돌아볼 그렇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요. 이미 미리 방학 때 해놨어야 했어야죠. 되는데. 그렇죠. 방학 때 했었어야죠. 네, 아쉽죠. 그러니까요. 차 코치님의 코치를 받고 나니까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대한 고민이나 방황을 어느 정도는 끝내셨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서류 전형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또 필기 전형이 이제 남아 있죠. 이제 현대차 수능이라고 불리는 인적성 시험 HMAT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첫 공채를 도전하는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적성 검사 이 HMAT은 어떤 형식으로 치러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은 뭐 비율을 들긴 그렇지만 거의 뭐 수능 시험이란 느낌으로서 인적성이 이제 대표적인 게 크게 3개 과목이 있습니다. 구직자분들께 GSAT 시험이 있고요. HMAT 시험이 있고요. 네. SK그룹의 SKCT가 있습니다. 네. 난이도로 치자면 두산의 DCAT이나 SKCT가 제일 어려운 편이고 그 아래 단계, 즉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바로 HMAT인데 이건 사람마다 난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수학을 평범하게 하는 이공계 기준으로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영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언어 이해, 논리 판단, 자료 해석, 정보 추론, 도식 이해. 이게 뭐지 영문법의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걸 암기하는 거랑 같으니까요. 이 영역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기보단 각각의 영역 내에서 주로 어떤 스타일로 문제들이 나오고 네. 지금 이미 문제를 좀 풀고 계셨어야 되거든요. 그쵸. 사실 이미 주마다 뭐 토요일 아침이나 일요일 아침에 본인이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몸을 이미 그쪽에 체득화시켜서 이미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실제로 시험이 올해 4월 8일인가 12일? 4월 8일이요. 4월 8일입니다. 4월 8일로 저는 지금 알고 있는데 4월 8일까지 약 한 6주, 5주 정도 남은 상태죠. 네. 주말마다 해서 10번 해도 벅차고 좀 모자란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바쁘긴 하겠지만 꼭 그 시간을 지켜서 주말마다 문제 풀이를 드리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또 4월 4일에 서류 발표가 있기 때문에 아. 그거 발표하고 준비할 생각하면 나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미 미리 준비는 다 하신 상태여야 되고요. 자, 추가로 2017년과 달라진 점 저희가 월요일에 언급을 드렸지만 역사 에세이가 사라졌죠. 네, 사라졌다고 제가 그 영상도 통해 봤고 기사를 네. 통해서도 봤습니다. 일단은 통찰력 있는 인재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역사 에세이 문제를 추가했는데 이 역사 에세이 때문에 학원이 생기고 인강을 듣고 문제집을 구매하고 갑자기 뭐 설민석 쌤, 최태성 쌤 이런 분들 책이 갑자기 불티나게 팔리고 네. 그죠? 여러분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점에서 오히려 좀 위화감 조성이 된다는 그런 내부의 입장이 있었다라고 현대차 채용 담당 쪽에서의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의 결정은 뭐 구직자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린 측면에서는 좋은 판단이셨던 것 같고요. 뭐 면접 등의 전형에서 다른 의미로서 좀 이해가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저 역시 그 취지는 너무나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너무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 대비하듯이 그냥 능력 시험 대비하듯이 너무 막연하게 접근했기 때문에 네. 그런 사단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개인적으로는 뭐 시원섭섭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난이도가 2번째 정도면 꽤나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요. 오늘 조금 공략법을 제시해 드리면서 조금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별로 조금 보면 언어 이해 영역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또 여기에 공략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게 결국 언어 영역 쓰기 문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을 읽고 해당 지문의 주제문을 찾거나 뭐 추론을 한다거나 미추친 부분이 응용된 실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맞는 내용을 고르세요. 와 같이 어떤 좀 내용의 예시나 내용들을 지금 해당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을 어떻게 빠른 시간에 이해하고 그 이해에 대한 적용의 예문들 중 맞고 틀림을 고르는 약간의 언어 영역성 질문들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와서 갑자기 수능 문제집을 푼다는 건 어불성설인 상황입니다. 평소에 신문 읽기를 생활하셨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신문 읽기에 대한 얘기를 좀만 더 드리자면 네. 대부분이 그냥 눈으로 읽고 지나치시는데 직접 내가 말로 해보면서 말로 그 신문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문어체에 좀 익숙해지시는 훈련이 요구됩니다. 이거는 자기소개서 작성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구어체로 적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 자소서를요? 이 자소서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금 방송 직전에 음성 첨삭을 한 학생이 있는데 네. 제목이 말 줄임이었어요. 말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했음. 예, 그죠. 아니 뭐 했음 음슴체는 차라리 양반이고요. 이를테면 뭐 잡터 잡정보센터 줄여서 이렇게 말하듯이 아. 그렇게 말을 줄여서 아이고. 이게 저의 어떤 그 이제 현대모비스 문항이었거든요. 네. 현대모비스 2번 문항이 네 글자로 본인을 표현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네네. 네 글자를 한 문장을 줄여가지고 네 글자로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예 그렇죠. 정말 튀기 위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의도하지 않은 건지. 네. 그러니까 평소에 신문 읽기를 생활하고 문어체에 익숙해지는 그런 말가글이 익숙해진다면 적어도 이런 지문을 읽을 땐 빠르게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이것조차 힘들다 그러면 서점에 가시면 지난 1년치 논설문, 사설문을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요. 네. 그런 책들은 아무래도 명확하게 기서결이 있고 그 안에서의 주제와 주제를 하위를 아우르는 예문들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눈으로 평소에 확인한다거나 하이라이트 이런 펜 같은 걸로 기재하면서 정리해주는 습관도 언어 영역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논리 판단 영역을 알아볼 텐데요. 이거는 보통 어떤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논리 판단은 결국 역이대우, 참거짓 따위를 묻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잡정보센터에 오늘 출연했다. 보윤이, 남규, 재원이. 다음 중 참과 거짓인 상황에서의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네. 이 내용을 통해 최종 출연하지 않은 참가자를 골라라. 뭐 이런 거죠. 남규가 출연하면 보윤이는 빠진다. 보윤이가 빠지지 않은 날은 재원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내용들을 본 다음에 그 안에서 고르는 그런 영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중학교 때 문제집을 꺼내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냥 H맨 문제집을 사서 보시면 충분한 풀이가 나와 있고 문제에만 익숙해진다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문항을 소구하는 접근만으로도 충분히 설득이 가능하니까 그런 네. 부분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 부분은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 조금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네. 어느 정도 유형도 눈에 있고 푸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자료 해석 영역이 있는데 공략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이 자료 해석 영역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어떤 스킬, 이런 어떤 시중 어떤 문제집이라던가 어떤 외부에 나와 있는 그런 강의들을 보면 특히 페이스북 타임라인 보면 그런 외부의 그런 취업 교육 하시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 해석 5초 풀이법. 자, 보자. 통계야. 이게 나오면 무조건 1번. 뭐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방법이 본인과 맞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늠하는 건 무의미하고요. 네. 분명한 건 해당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빠르게 파악해서 해당 도표로 접근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주요 그런 도표를 볼 때 어느 부분에 포인트가 맞는지를 봐야 돼요. 단순히 도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도표의 가장 처음과 끝부분이 결국 문항에서 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측을 해야 된다거나 해당 내용의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주로 이루기 때문에 해당 도표의 포인트를 어디를 두고 읽을지를 보기 위해서라면 평소에 역시나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는 건 중요한데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푼 이후에 해당 도표를 다시 한번 스크랩을 해두거나 정리를 하면서 빠르게 훑고 익숙해지는 습관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단순히 이 도표랑 내가 익숙해진다가 아니라 이런 도표가 나올 땐 어느 부분부터 빠르게 파악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할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 자료 해석 영역에 대해서 상당 부분 설명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거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현대차 직무 적성 검사에 이 자료 해석 부분이 성패에 좀 비중이 높은 편인가요? 아무래도 학생분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대하는 데 있어서 어려워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푸는 일들이 있어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결국엔 성패를
뭐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죠. 아. 일정 부분은. 네. 어쨌든 네.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제 다음으로 정보 추론 영역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공략법을 짚어볼까요? 일단은 이쪽의 문제 유형 자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형이 딱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단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한 문항에 집중해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건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어느 인적성 시험이나 과락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유형은 이렇게 접근하자라는 내용보단 이 내용을 접근할 땐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한 1분에서 1분 30초 내가 시간을 정해서 이 이상은 내가 못 풀 것 같으면 과감하게 스킵하고 패스 하는 시간으로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다 스킵하는 건 좀 불가하겠죠. 네. 적어도 해당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를 빠르게 캐치해서 계산하는 능력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라면 인적성 문제 중에 고등학생분들을 위한 적성검사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대익 적성검사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단순 계산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신다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맘때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인적성 유형들을 보면서 내가 좀 어느 유형이 취약한가 부족한가를 많이 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느 영역을 집중한다는 건 좀 어불성설이에요. 어차피 전체 영역을 다 다루고 네.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습관이 지금부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더 할애해서 영역을 대비하는 건 별개지만 남들 준비하는 만큼은 일반적인 문제를 푸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마다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 의외로 언어 이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문과 분들은 그렇지 않은 영역인 상황인 건데 네. 어차피 이게 상대적인 거고 커트가 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고 덜 해야 되고 등의 노력들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도식 이해 영역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도식 이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건 어림짐작으로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문제가 딱 봤을 때 이 부분의 문제가 내용이 지금 이게 맞나 틀리나를 가지고 따지기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하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입니다. 일자는 도식이 전체적인 도식의 내용과 유형을 바라보고 이 유형에 맞게 내가 어느 문제를 파악해야 될지를 문제집에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보면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을 최대한 익숙해지시는 것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해당 유형에서 요구되는 건 단순한 어떤 유추나 추론의 능력보다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문제 풀이의 스킬적인 것도 일정 부분 요구되기 때문에 도식이의 문제의 유형을 단순히 이런 유형에 뭐가 나오니 대비하자라기보단 해당 유형들을 최대한 많이 익숙해지게 접해놓은 다음에 해당 유형 안에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적용될 수 있게 이런 패턴에 익숙해지는 습관,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두산이나 SK 다음으로 현대 이 HMS이 조금 어렵다, 난이도가 있는 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HMS를 준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차 코치님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뭐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문제들이 사실 대동소이한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문제집을 통해 전공법으로 대처하는 게 현재로서 가장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만약에 방학 기간이라거나 한다면 구체적으로 부정한 유형을 내가 모의고사식으로 2번 정도 풀어본 다음에 집중을 해서 좀 원론적인 근원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도 있었을 것이고요. 단순한 어떤 추론이나 내용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문제들을 좀 익혀두는 게 일정 부분 필요하겠다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채 4주, 사실상 5주 정도도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기한 안에,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고 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해서 내가 반복해서 푸는 습관이 제일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유형이 나올 소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존 유형을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 유형 안에서의 문제들이 갈래까지도 고민하고 노력하는 습관이 일정 부분 요구될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까부터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꼭 이 점 염두에 두셔서 이 인적성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현대자동차 2018 상반기 공채에서 차 코치님의 신의 한 수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두 가지 영역별로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결국 향후 면접까지 대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조화 면접으로 나에게 문항이 들어오고 자소서에 적혀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까지 앞으로의 일정들이 남아있을 텐데 지금 이 전형만 통과하면 된다라는 월드컵 최종 예선 통과한다는 느낌으로만 이렇게 그냥 어떤 스킬이나 기질만으로 이 서류 전형을 통과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향후 면접 전형까지 고려한 입각, 나에 대한 고민, 분야와 직무에 대한 적합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정리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인적성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문제를 평소에 많이 풀어봤다라면 풀어본 만큼에 대한 내용으로만 접근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많이 안 풀어본 상태에서 좀 걱정이 되실 부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정답입니다.
자꾸 걱정이 많이 되죠, 그죠? 네. 걱정의 요인은 내가 그 걱정의 원인부터 파악해서 빨리 해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풀이할 시간이 없다면 뭐 잠을 줄여도 좋습니다. 아니면 잠은 도저히 못 줄이겠는데요. 그러면은 본인이 오가는 시간대라도 문제를 빨리빨리 주중에는 한 문제라도 하루라도 더 푸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주말에는 시간 줘서 푸는 습관 들여서 이 전형에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간적인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와서 갑자기 여기서 뭐 갑자기 강의를 들으면 나아질까요? 절대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익숙해지는 내재화되는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네. 유형에 대한 이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유형에 입각한 문제 풀이를 내 것화 만드는 것, 내재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다. 따라서 토탈로 준비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차 코치님 신의 한 수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3월 10일 다음 주 월요일이 이제 서류가 접수 마감이 되는 시한이죠. 아무래도 지금쯤 자소서 쓰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차 코치님이 자소서 첨삭 같은 거 많이 해주실 텐데 네네. 실제로 첨삭해주면서 이런 실수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뭐 그것까지 하면 11시까지 얘기를 해야 돼서 쉽지 않지만 지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다면 본인이 초반부 문2에 초반에 내가 해야 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있는 문 단 안에 있는 내 경험이 좀 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본인의 역량 중인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막상 경험은 협업을 한 경험. 그리고 문제 해결은 요만큼 토핑.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그런 식으로 글이 기재되면 이분이 지금 어떤 의미로 이 글을 썼는가가 약간 막연해지고 모호해질 때가 있거든요. 비단 현대자동차뿐만 아닙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우후죽순 채용이 나오고 있고 뭐 기업은행도 이제 공고가 떴죠. 네. 문과분들도 굉장히 문항이 어려워요. 본인 살면서 언제 그렇게 남에게 기쁨을 주었는가 이런 문항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언제 기쁨을 주셨나요? 정리가 지금 안 돼 있죠. 정리도 안 돼 있는 데다가 처음에 할 말과 내 경험의 스토리가 미스매칭이 되고 전체적으로 중구난방으로 글이 나온다면 안 좋은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니 뭐 제가 지금 뭐라 하는 건 절대 아니고 뭐 제가 뭐 대단하진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글을 제대로 쓰고 할 이야기의 통일성을 갖추는 그런 바디감 있는 글이 나와줘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꿀팁 방출해 주셨는데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귀담아 들으셨다가 꼭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차 코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잡정부센터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일자리 방방곡곡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또 100만 취준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열일하는 코너죠. 취준생의 인권위원회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 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와, 잘 탔나? 재밌어요? 야, 임마! 와! 어디 끼어드는 거야, 임마! 생일 축하해. 축하해! 달리라! 피곤하지? 아이, 선배님. 수고 많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너! 거기 딱 기다리고 있어! 운전대만 잡으면 변하는 당신.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 수업의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수원의 새로운 주무관님이 오셨다고 하는데요. 임진욱 주무관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원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의 임진욱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기흥로에 위치한 주 하이트로닉스에서 무역사무원 1명, 품질관리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무역사무원은 수입 통관 포워딩, 해상 및 항공 수입 인보이스 작성, 영문 이메일 등을 담당하게 되며 지원 요건으로는 초대졸 이상, 관련 경력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연봉 2,200만 원 이상, 연 2,600만 원까지 면접 후 결정됩니다.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 업체 대응 업무와 ISO 인증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며 지원 자격은 관련 분야 5년 이상 경력자로 학력은 무관합니다. 급여는 연봉 2,400만 원 이상 면접 후 결정됩니다. 입사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역사무원과 품질관리자 총 3명을 채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다양한 프로그램 소식 준비했습니다. 특강 프로그램으로 3월 13일 화요일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대화법, 3월 14일 수요일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요령을 주제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특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으로는 3월 15일 월요일 멋진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장소는 수원고용센터 3층 단기 집단 상담실과 실업급여 설명회장이며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분들은 일정을 참고하셔서 미리 워크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네, 구직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의 박가희 주무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희 주무관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성동구 성덕적 길을에 위치한 화신문화 주식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며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북커버, 브로셔, 리플릿 등 그래픽 디자인을 담당하게 되며 컴퓨터 그래픽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디자인에 대한 열정과 재미를 가지고 있는 분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00에서 4,000만 원 사이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년 이상 경력의 그래픽 디자이너 1명을 채용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채용 시 마감되는 건이니까요. 빠른 지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양념동길에 위치한 인차에서 웹디자이너 및 쇼핑몰 관리 업무 담당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며 경력은 무관한 신입 채용입니다. 소셜미디어, 오픈마켓 상품 페이지 제작 및 등록 업무,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CS 및 게시판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디자인 관련 전공자와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청년층 등을 우대합니다. 급여는 연봉 2,040만 원입니다. 접수는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필수로 포트폴리오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웹 디자이너 및 쇼핑몰 관리원 1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우대 사항 꼭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서울 지역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국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요. 이렇게 국회에서 취준생 인권보호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면 네, 저희 자업정보센터에서는 취준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취준생 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또 몰라서 넘어가고 약자이기 때문에 알면서도 넘어가야 했던 그런 경험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취준생 인권위원회 송진원 쌤과 그리고 김하윤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송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공채 시즌이 들어가면서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간 관리를 잘 하고 좀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아무래도, 시간 관리? 네, 그래서 뭐 잠을 좀 줄이고 아무래도 네. 그다음에 네. 요즘에 좀 하려고 하는 것들 아침형 인간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노력하면서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법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하윤 캐스터는 이 조서연 아나운서의 뒤를 이어서 이 판결봉 망치를 잡게 됐는데 그동안 이 망치를 굉장히 탐을 내고 계셨다고 들었어요. 어떤가요? 네. 아 근데 제가 저번에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때 너무 재밌어서 했는데 이 판결봉을 제가 그때 너무 세게 쳐가지고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좀 손목 스냅을 잘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냅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쌤 오늘의 주제는 또 어떤 걸로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는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최장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네. 이에 이제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중소기업에선 타격이 되게 큰 입장인데 이게 취업준비생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짚어보는 코너가 되겠습니다. 네. 네, 최근 근로시간 단축이 아주 핫 이슈인데요. 네, 저희도 뉴스를 진행하면서 눈여겨보게 되는 뉴스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러면 김하윤 캐스터가 오늘의 안건 한번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송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드디어 주 52시간 근로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OECD 국가 중에 최장 근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돌려주고 신규 채용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인데요. 하지만 반면에 기업과 노동시장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기업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근로시간과 동시에 임금이 낮아지면서 근로자들이 일하기를 원치 않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특히 뿌리 산업이자 3D 업종으로 꼽히는 주물이나 용접 등의 분야는 생산을 하려면 주 52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이에 3교대 진행을 하려니 할 인력이 없는 상황에 한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최저임금 때도 그랬고 가장 타격을 입는 대상이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긴 한데 노동시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특히 지금 당장 올해 7월부터 새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는 중견기업 외에 다른 업체들의 경우는 혼란과 충격이 작지 않을 전망인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이 연간 12조 1천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따라서 오늘 취준생 인권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산업 및 기업 측의 입장과 채용 환경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파헤쳐 보자입니다. 정말 오늘은 정말 얌전하게 판결병을 쳐주셨어요. 네. 그런데 쌤, 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을 보면 연간 12조 1천억 원을 이 중소기업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비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생하게 된 비용인가요? 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약 26만 6천여 명을 더 채용을 해야지 기존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용하게 되면은 직접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는 금액이 한 9조 6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훈련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한 2조 7천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면 소위 이제 엄청난 금액이 쌓이는 거죠. 특히나 그런데 이 추가 비용 가운데 70% 정도가 지금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8조 6천억 원 정도가 집중된다고 하면은 듣기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부과가 되는 건데 부작용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대다수 기업들이 생산 설비와 그런 것들 지금 최적화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리면 신규 채용보다는 아무래도 그 기존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특히 지금 중소기업은 구인난 또는 이제 생산량 또는 숙련도라든지 그런 여건 때문에 실제로 불가피하게 초과 근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급격하게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리면은 범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아까 김하영 캐스터가 말씀해 주셨지만 용접 주물이나 이런 부분은 그 경력 채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바로 투입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클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 기피 현상, 중소기업 미스매치라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네. 중소기업 미스매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말해 주실까요? 네,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라고 한다는 것은 대기업은 지금 구직난이고 그다음 중소기업은 구입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소위 이제 노동시장이 양극화가 되어 있어요. 그 현상을 중소기업 미스매칭이라고 하고 최근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주요국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현황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 청년층 또는 대졸 이상의 그런 층에게 이 미스매치 현상이 되게 급격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즉슨 우리 대졸자들의 취업 현황이 되게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겠죠. 특히나 지금 대졸자들이 보통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기술직, 관리직 또는 이 전문직 부분에서는 전체 일자리에서 21%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한다고 합니다. 21.6%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관리직이나 전문직, 기술직을 희망하는 이 대졸자들은 몇 %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희망하는 그분은 되게 이제 작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이제 아무래도 미스매치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중에 하나는 또 임금 격차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소위 이제 대졸 사원들이 왜 중소기업에 가지 않냐 그런 것들 봤을 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는 지금 이제 임금 격차가 심한 것인데 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지금 임금 격차 40% 정도까지 난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에 임금뿐만이 아니라 복지 또한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한데요. 이런 것들 봤을 때는 지금 아무래도 중소기업의 여건이 계속 악화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임금 격차 때문에 중소기업이 인재 영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걸 막는 요인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정부의 움직임이나 뭐 기업의 움직임 또는 더 나아가서 뭐 정부와 중소기업, 뭐 취준생들이 모여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자리 미스매치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는 이제 취업 준비생 또는 정부 그다음에 중소기업 세 군데의 노력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 중소기업층을 먼저 보자면 당장 이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그런 고민에 더해서 실제로 단축이 됐을 때 어떻게 이 좀 좋은 인력을 계속 투입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소위 이제 대졸 신입 이제 학생들에게 충분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 또한 중소기업 중에 충분히 괜찮은 곳들이 많아요. 유망한 곳들도 많고 그래서 인식의 변환이 좀 필요할 것이고 특히 지금 정부는 단기적으로 11조 이상의 금액을 투입을 해서 실제로 이 일자리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 제대로 매칭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그 일자리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도 사실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조 정도의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은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근데 중소기업에 계속적으로 이 신규 인원이 투입되는 방향성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일자리 확대를 공공기관에 늘려버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를 해결하는 꼴이 아니라 회피하는 꼴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가 투입에 관한 그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뭐 중소기업에 많이 투자를 해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취준생들의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이게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취준생들이 단번에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뭐 차근적으로 하는 그렇죠. 방법이나 맞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저도 가르치는 학생 중에 중소기업을 가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 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스타트업을 가고 싶다. 스타트업 또는 대기업을 가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스타트업이란 말이 사실은 중소기업이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나는 중소기업은 가기 싫은데 스타트업은 가고 싶다. 이런 말들은 사실 어폐가 좀 있는 부분이죠. 확실하게 인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중소기업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유망한 중소기업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사실 취준생들이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정부 쪽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고 알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지방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에서 실제로 그런 우리 지방에 있는 튼실한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을 소개를 해서 취업준비생한테 알리는 그런 이제 제도들이 많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사실 뭐 정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업도 좋은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취준생들도 뭐 조금씩 인식 개선이 돼가고 있는 모습인데 어쨌든
어떤 정책이 나오건 좋은 면이 있으면 또 반대로 안 좋은 면도 부각되고 있는 그렇죠. 만큼 그런 부분은 조금씩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으로 송쌤의 촌철살인 네.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은 되게 중요시하는데 중소기업은 가기 싫어하는 문화 그런 네. 것들 저희가 확실히 좀 봐야 될 것이고 요즘에 직장이라는 게 예전하고 좀 달라요. 한번 들어가면은 계속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전문성이라는 것을 잘 명확하게 보고 이걸 어디서 갈고 닦으면서 성장할 건지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 브랜드가 기업의 브랜드하고 동일시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브랜드가 뭔지 정의해보고 그것을 어디서 갈고 닦으면서 내 전문성을 향상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첫 번째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나만의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어렵지도 않고 보통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 때 나는 중소기업에 가기 위해서 이 브랜드를 만들다 이런 생각보다는 당연히 대기업을 다 목표로 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브랜드를 중소기업에 맞기에 설정이 좀 어려울 네네.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어저께 면접 본 친구는 인사팀에 지금 지원을 하는데 네. 대기업의 인사 업무라고 한다면 되게 세분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나는 채용도 하고 싶고 평가도 하고 싶고 보상도 하고 싶은데 네. 근데 막상 들어가면은 복리후생 담당자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분보다는 실제 중소기업의 인사팀에 들어가면은 채용부터 보상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3년 정도를 만약에 배웠다고 봐요. 그러면은 인사팀에서 복리후생만 했던 사람 또는 진짜 인사 업무를 뭐든지 다 해본 사람 그럼 전문성이 확실히 후자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의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소기업은 업무 전반을 좀 경험할 수 있는데 반해서 대기업은 좀 세부적인 지역적인 네네. 부분에 좀 얽매이는 그런 이렇게 차이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송쌤의 마지막 촌철살인 한마디까지 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취준생 인권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하윤 캐스터와 또 송진원 컨설턴트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해서 필승 합격 전략을 짚어드리는 공채 승리를 위하여가 이어집니다. 내일 방송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